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이트 진로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1년 안에 41.26% 이상의 상승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주식을 저희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장단기 금융상품의 합계에서 차입금을 뺀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크면 저평가 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장단기 금융상품의 금융자산과 투자 부동산도 포함한 합계에서 차입금을 뺀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크면 저평가 기업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평가 기업을 판단하려면 저는 일단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동종업계의 그 EV 에비타를 비교해야 합니다. 왕성하게 성장하는 산업이 있고 이미 정체된 산업이 있습니다. 이 성장하는 산업과 정체된 산업의 그 밸류를 같은 기준으로 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기업이 속한 동종 산업의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네이버를 평가할 경우에는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그 미국의 뭐 아마존 이런 업체들과 비교를 해야지 예를 들면 뭐 네이버를 신한은행이나 뭐 웰스파고은행과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종업계의 그 다른 업체들과 비교할 때는 어떤 지표를 써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익숙한 것은 PER과 PBR이지만 저는 EV, EBITDA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곳은 M&A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어떤 회사의 이 가치를 그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그 무형의 가치를 더해서 합의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서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금액에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그나마 가장 기업의 가치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V, EBITDA만 나오면 이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간단합니다. A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와 B의 시가총액은 1000억 원으로 동일하고 매출액도 1000억 원으로 동일하고 순이익도 100억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A와 B의 PER은 둘 다 10입니다. 그런데 A는 사내에 현금이 500억 있고 부채는 없습니다. 반대로 B는 사내에 현금은 없고 부채만 500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A를 인수한다면 1000억 원의 인수대금을 지불하지만 곧바로 회사에 있는 500억 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A를 인수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500억 원이 됩니다. 반대로 B를 인수한다면 1000억 원의 인수대금에 더해서 회사의 부채 500억 원을 갚기 위해 추가로 50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A와 B의 시가총액도 같고 인수금액도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A 회사는 500억 원을 실질적으로 A 회사는 5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셈이고 B 회사는 1,5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셈이 됩니다. 이를 엔터프라이즈 밸류, 즉 EV라고 합니다. EV는 시가총액에 총 부채를 더하고 현금성 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에비타는 사업을 해서 회사로 유입된 현금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에비타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인데 영어 뜻 그대로 이자, 세금, 상각비를 공제하기 전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에비타는 영업이익에 상각비를 더한 값입니다. 상각비는 현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투자할 당시 현금의 지출은 이미 발생했고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장부에 비용으로 표시만 할 뿐입니다. 즉 현금의 흐름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만약 C라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20억 원인데 상각비가 30억 원이라면 이 회사의 에비타는 50억이 됩니다. EV 에비타는 기업의 가치를 해당 연도 사업의 결과 회사로 유입되는 현금의 규모로 나눈 값입니다.
만약 기업의 EV가 100억 원이고 사업의 결과 들어오는 현금이 20억 원이라면 EV 에비타는 5가 됩니다. 이 수치는 회사를 인수했을 때 5년 만에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을 100억 원을 주고 샀는데 매년 20억 원의 현금이 들어온다면 5년 만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치가 적을수록 회사는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봄에 빙그레가 해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에 더 벨의 영업적자 해태 아이스크림 가치 1,400억 어떻게 산출됐나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서 EV 에비타 약 12.7배를 주고 인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는 빙그레가 해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면 12.7년 만에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투자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EV 에비타는 증권회사 자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나간 EV 에비타는 사실 소용이 없고 향후 예상되는 EV 에비타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13일자 대신증권의 하이트진로 리포트에서는 글로벌 맥주 회사의 EV 에비타를 예측했는데 하이트진로가 경쟁사에 비해 가장 저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포트의 기준이 되는 하이트진로의 주가는 37,700원입니다. 대신증권의 보고서와 같은 관점에서 JP모건에서도 2020년 9월 3일 보고서에서 하이트진로의 2021년 EV 에비타를 8로 예상하면서 경쟁사에 비해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50% 정도 할인된 가장 저평가된 맥주 회사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하이트진로의 기준 주가는 38,200원입니다. 이와 같이 경쟁사들과 EV 에비타를 비교해보면 그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트렌드입니다. 그 회사의 영업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JP모건 그 리포트에서 보시다시피 하이트진로는 다른 경쟁 맥주 회사에 비해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진로이즈백과 테라를 출시한 이후로 맥주와 소주 시장에서 그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향후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소주의 수출도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당입니다. 하이트진로는 그 배당에 있어서는 상당히 후한 회사니까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하이트진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서 하이트진로를 포트에 편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